이혼녀 주제에 어디서 알짱거려? 빈몸으로 당장 꺼져. 남편의 고함과 함께 내동댕이 쳐진 그날, 저는 10년 세월을 바친 집에서 짐짝처럼 쫓겨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아버님이 맨발로 뛰어나와 제 손에 무언가를 억지로 쥐어주셨습니다. 기름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다 찌그러진 낡은 떡 상자였습니다. 영수가 배고프지 마라. 이거 가져가. 꼭 너 다 먹어야 한다. 남편은 미친 노인네의 주책이라며 비웃었고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상자를 받아들었죠. 하지만 갈 곳 없이 떠돌던 새벽, 홀린 듯 그 상자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심장을 먹게 만든 그 상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에 눅눅하고 축축한 공기가 영숙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영숙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걸레질을 하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 만복이 밤새 거실 벽과 바닥에 실례를 한 탓에 집안에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걸레를 비틀어 짜며 바닥에 고인 오물을 닦아내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다 치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릴게요. 만복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엉뚱한 곳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다. 우리 영숙이 어디 갔니? 밥 줘라. 영숙이가 해주는 시원한 나물국이 먹고 싶구나. 영숙이 만복의 마른 다리에 묻은 이물질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제가 영숙이에요.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 제 얼굴 좀 보세요. 만복이 갑자기 영숙의 손등을 찰싹 때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우리 영숙이 데려와. 이 파출부 할멈은 필요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영숙이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어루만지며 서글픈 눈빛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영숙이라니까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북어국 끓여놨으니 이것만 다 치우고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만복이 옆에 놓인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숙의 어깨를 툭 밀쳐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도둑년이 들어와서 우리 집을 다 망쳐놨어. 내 아들 민석이 부를 거다. 민석아. 영숙이 바닥에 엎어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10년을 아버님 옆에서 살았잖아요. 매일 씻겨드리고 밥해드린 저를 정말 모르시겠어요? 저 영숙이에요. 영숙의 하루하루는 마치 젖은 솜니부를 어깨에 얹은 것처럼 무겁고 고단하게 이어졌습니다. 8년 전 만복이 처음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만 해도 영숙은 기꺼이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다짐했었죠.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자란 영숙에게 만복은 유일하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진짜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만복의 병세는 깊어졌고 영숙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영숙은 만복이 정신이 혼미해져 자신을 파출부라 부르며 지팡이를 휘두를 때도 늘 인자하게 웃어주던 예전의 시아버지를 떠올리며 헌신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거친 구두 소리에 영숙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 민석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코를 쥐고 영숙을 혐오스럽다는 듯 내려다보며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야,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이 지독한 냄새 좀 어떻게 해봐. 사람 살겠냐? 여기가 집이야, 축사야. 영숙이 바닥을 닦던 걸레를 내려놓으며 지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제 들어오는 거야? 아버님이 새벽에 또 실례를 하셔서 치우는 중이야. 조금만 참아줘. 금방 치울게. 민석이 거실 소파에 외투를 던지며 코방귀를 꼈습니다. 맨날 그놈의 아버님 소리 지겹지도 않냐? 기저귀값 대느라 내 등골이 다 휘겠다. 아주 집안 망조가 들었어. 지긋지긋하다 정말. 영숙이 민석이 앞에 다가가 무릎을 굽히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아버님 약값이 모자라. 사업 어렵다는 거 알지만 밤마다 부업해서 보태도 부족하네.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민석이 영숙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돈 타령 좀 그만해.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그 노인네 죽지도 않고 사람 피를 말리네 정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영숙이 눈물을 훔치며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런 말을 하니? 당신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신 분이잖아. 네가 자식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천벌받아 당신. 민석이 현관문을 다시 활짝 열더니 뒤에 서 있던 누군가를 향해 손짓하며 불러들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진아가 코를 움켜쥐고 눈을 가늘게 뜨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아가 영숙과 바닥의 오물을 번갈아 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민석 오빠,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사람 사는 집 맞아? 무슨 축사도 아니고 정말 역겨워서 못 있겠다. 옷에 냄새 다 배겠어. 영숙이 당황하여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민석을 다그쳤습니다. 여보, 이 여자는 누구야? 남의 집에 함부로 누구를 데려오는 거야? 당장 내보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민석이 진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뻔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살 사람이야. 너 같은 식충이보다는 훨씬 쓸모있고 예쁜 여자지. 인사해, 새 안주인이다. 진아가 영숙에게 다가와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바닥에 던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 퇴장하시지? 자식도 못 낳고 늙은이 똥오줌이나 받는 꼴이 정말 가관이네. 남편 사랑도 못 받는 주제에 말이야. 안 그래요? 영숙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며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정말 미쳤구나.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나한테 이래. 10년을 종처럼 일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희가 사람이야. 민석이 영숙의 팔목을 꽉 잡으며 위협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재산은 다 지나 명의로 돌려놨어. 10년 세월? 그거 그냥 네가 여기서 먹고 자고 한 값이라고 생각해. 손해본 건 나니까. 영숙이 민석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나를 길바닥으로 내몰겠다는 거야? 10년이나 함께한 아내한테. 민석이 영숙의 팔을 잡아채 대문 밖 빗줄기 속으로 무자비하게 밀쳐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고꾸라진 영숙의 등 위로 민석이 낡은 가방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한테 줄 돈은 단돈 1원도 없으니까 당장 꺼져. 노인네 수발 들면서 나중에 유산이라도 챙기려고 했나 본데 꿈깨. 내 집에서 사라져. 진아가 빗물에 젖기 시작한 영숙의 가방을 한 번 더 발로 걷어차며 비웃었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는 영숙의 어깨를 사정없이 때리며 온 세상을 축축한 고독으로 가득 채웠죠. 영숙이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줘요. 갈 곳도 없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님은 어쩌라고? 나 없으면 아버님 어떡하라고? 진아가 대문 틈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 번지수 잘못 찾았어. 가서 구걸이라도 하든가 아님 어디 가서 죽든가 맘대로 해. 이제 이 집 안주인은 나니까 신경 꺼. 민석이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며 마지막 남은 인연의 끝마저 무참히 잘라냈습니다. 그때 멍하니 창밖에 빗물만 바라보던 만복이 갑자기 거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만복이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걸어 나와 영숙의 차가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 만복을 올려다보며 애처로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왜 나오셨어요? 비 맞으시면 큰일 나요. 감기 걸리신단 말이에요. 얼른 들어가세요. 어서요. 민석이 다시 대문을 열고 나와 만복의 어깨를 잡아 끌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노인네가 정말 노망이 났나? 비 맞지 말고 당장 들어가라고 했지. 저 여자랑 같이 길바닥에서 자고 싶어? 만복이 평소와 다른 완강한 힘으로 민석의 손을 뿌리치며 영숙의 가방 안에 무언가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만복이 영숙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속삭였습니다. 영숙아, 이거 가져가. 배고프면 안 된다. 아무도 없을 때 꼭 혼자 확인해라. 내 말 알겠느냐? 꼭 혼자 봐야 한다. 영숙이 만복의 기적같이 또렷한 눈빛을 보며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아버님, 지금 제 이름 부르신 거예요?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민석이 만복의 허리를 낚아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빨리 안 들어오면 산속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줄 알아. 평생 면회도 안 갈 테니까.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대문 소리가 텅 빈 골목길의 정적을 차갑게 가로질렀습니다. 영숙은 빗속에 홀로 남겨진 채 가슴에 안긴 낡은 가방을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떡 상자의 묵직한 무게가 영숙의 손끝에 차갑게 전해졌죠. 영숙은 갈 곳 없는 처지를 한탄하며 시장 끝자락에 위치한 가장 저렴한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담배 연기가 섞인 여인숙 방에서 영숙이 떡 상자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상자 윗줄에는 하얀 백설기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지만 영숙은 아버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밑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상자 바닥면이 미세하게 들떠 있는 것을 발견한 영숙이 손톱을 밀어 넣어 그 틈을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밑판이 열리며 드러난 이중 바닥 안에는 거액의 수표 뭉치와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영숙이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아들놈이 천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말리지 못한 이 못난 애비가 죄인이다. 영숙아, 내 10년 눈물에 대한 이 시아비의 마지막 사죄란다. 이 돈으로 부디 내 이름 석자 찾고 당당하게 살아다오. 너는 내게 며느리가 아니라 가장 귀한 내 딸이었다. 영숙이 편지를 가슴에 대고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으며 방바닥을 쳤습니다. 빗소리가 여인숙 양철 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가운데 영숙의 뜨거운 눈물이 편지지를 적셔갔습니다. 영숙이 돈뭉치를 바라보며 목이 매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꼭 아버님 모시러 갈게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눈물을 닦아낸 영숙의 눈동자가 서늘한 빛을 내뿜으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손에 든 돈뭉치는 절망뿐이던 영숙의 삶에 내려온 유일한 구원의 동줄이었죠.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영숙의 진심을 알아준 단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랑이자
새로운 삶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영숙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돈뭉치와 편지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영숙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내일부터 펼쳐질 영숙의 새로운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영숙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굳게 깨물며 어두운 천장을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요, 당신. 자기가 버린 게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이튿날 아침, 낡은 창틈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여인숙의 좁고 습한 방에서 눈을 뜬 영숙이 뻣뻣하게 굳은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방 안에서 영숙이 어제 받은 떡 상자 속의 돈뭉치를 다시 한번 손으로 어루만졌죠. 영숙이 배낭에 돈과 서류를 챙겨 넣으며 굳은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정말 시작할게요. 저를 믿어주신 그 마음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영숙이 여인숙 복도를 지나며 주인장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짧은 시간이었지만 덕분에 잘 쉬고 갑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요. 여인숙 주인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새댁. 인상이 참 선한데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요. 몸 조심하고 잘 가요. 영숙이 시장 골목을 돌며 부동산 중개소마다 문을 두드리고 상가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비가 그친 시장 바닥은 질척거렸지만 영숙은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줄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죠. 영숙이 시장 입구의 낡고 허름한 가게 앞에 멈춰서서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보증금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가진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중개인이 먼지 쌓인 유리창을 툭툭 치며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워낙 낡아서 싸게 나왔어요. 보증금은 맞출 수 있겠는데 손재주가 좀 있어야 고쳤을 거요. 영숙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닦고 고칠게요. 여기로 계약할게요. 지금 바로 도장 찍죠. 영숙이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찍고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손수 가게를 닦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찌든 벽면을 수십 번 닦아내고 바닥에 묵은 먼지를 긁어내며 영숙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상인이 영숙을 보며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새댁, 혼자서 힘들지 않겠어? 사람이라도 부르지 그래요. 영숙이 걸레를 비틀어짜며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 손으로 직접 고쳐야 정이 들죠. 제가 몸 쓰는 건 자신 있거든요. 영숙은 10년 간병 기간 동안 아버님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연구했던 저염식 나물 비법을 되새겼습니다. 가게 간판에 만복 반찬이라는 투박한 글씨를 정성껏 그려 넣으며 영숙이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아버님 성함 걸고 하는 거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장사할게요. 한편 영숙을 내쫓고 안방을 차지한 민석이 거실 벽면의 금고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금고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민석이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그 영감이 그 많은 현금을 다 어디다 치운 거야? 옆에서 손톱을 다듬던 진아가 화장대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이거 분명히 그 며느리년이 가로챈 거잖아. 오빠 모르게 둘이 짰다니까. 민석이 금고 안쪽 구석구석을 손으로 더듬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노인네가 치매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분명히 이 집구석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야. 진아가 거실 소파 쿠션을 민석의 얼굴에 던지며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는 바보야? 그 노인네가 정신 나간 척하면서 며느리한테 다 넘긴 것 아니냐고. 당장 그년 찾아내. 민석이 거칠게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심부름센터죠? 예, 저 김민석입니다. 사람 한 명 급하게 찾아야겠는데 바로 사람 좀 붙여주쇼. 진아가 민석의 팔을 꼬집으며 매서운 눈초리로 독촉했습니다. 돈부터 준비해. 나 명품 가방 결제해야 하는 거 알지? 이번 달 안에 해결 안 되면 나 오빠랑 끝이야. 민석이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문을 쳐다보며 주먹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진아야. 내가 어떻게든 찾아낼게. 그년 손에 우리 집 재산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네. 가게 오픈을 하루 앞둔 날 영숙이 주방에서 정성껏 묻힌 나물들을 용기에 가득 담았습니다. 영숙이 바구니를 들고 시장 뒷골목에 가난한 독거노인들이 모여 사는 쪽방촌을 먼저 찾았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내일 가게를 여는데 맛 좀 봐주세요. 간도 약하고 소화도 잘 될 거예요. 낡은 툇마루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영숙의 거친 손을 잡으며 감동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귀한 걸 가져오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영숙이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만 하세요. 제가 앞으로도 자주 들러서 맛있는 거 챙겨드릴게요. 시장 상인들이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영숙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인회장 덕구가 팔짱을 끼며 영숙에게 다가와 넉살 좋게 말을 걸었습니다. 만복 반찬 사장님, 인심이 보통이 아니네. 우리 시장에 이런 복덩이가 들어올 줄이야. 영숙이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앞으로 시장 식구로서 많이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상인들에게 손을 흔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복 반찬 정식으로 문 연다니까 우리 다 같이 응원해 줍시다. 의리 알죠? 민석은 진아의 카드빚 독촉에 못 이겨 시장 골목 근처의 허름한 사채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채업자가 담배 연기를 민석의 코앞에 뿜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사장, 돈 빌려간 건 언제 갚을 거야? 자꾸 날짜 미루면 우리도 얼굴 붉혀야 해. 민석이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고 손바닥을 비비며 사채업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그 돈 찾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떡 상자에 돈 뭉치를 넣어준 걸 봤거든요. 옆에 있던 덩치 큰 부하가 코웃음을 치며 민석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떡 상자? 야, 너 지금 우리랑 장난하냐? 치매 노인이 떡 상자에 돈을 넣어서 며느리를 줬다고? 민석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떡 상자만 찾으면 사장님 돈배로 갚을게요. 사채업자가 책상을 구두발로 쾅 차며 민석을 쏘아보며 명령했습니다. 좋아, 딱 일주일 준다. 그때까지 그 떡 상자인지 뭔지 못 찾아오면 내 목숨은 내 거다. 알았어? 민석이 식은땀을 닦으며 사무실을 빠져나와 진아에게 전화를 걸어 안심시켰습니다. 진아야, 이제 다 됐어. 그년 분명히 이 근처 시장 바닥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내가 샅샅이 뒤질게. 드디어 가게 정식 오픈 날 영숙의 가게 앞에는 구수한 나물 냄새가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화학 조미료 향에 질린 시장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들어와 시식을 시작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나물이 어쩜 이렇게 향긋해요? 조미료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깔끔하네. 영숙이 손님들에게 시식용 나물을 정성껏 건네며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천연 재료로만 정성을 다해 맛을 냈어요. 저희 아버님이 평소 드시던 방식이라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손님들이 반찬통을 여러 개 집어들며 영숙의 요리 솜씨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간이 어쩜 이렇게 딱 맞네. 우리 애들도 정말 잘 먹겠어요. 사장님 인상이 좋아서 더 믿음이 가요. 영숙의 가게는 순식간에 문전성시를 이루며 시장의 새로운 명소로 소문이 났습니다. 영숙이 쉴 새 없이 반찬을 담고 포장을 하며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내일 또 오세요. 항상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가게 매출 전표를 확인하던 영숙이 잠시 숨을 돌리며 만복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아버님 명예 걸고 꼭 성공해서 모시러 갈게요. 그때 배달 가방을 들고 가게 밖을 나서던 영숙이 시장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민석과 진아가 두리번거리며 가게 간판을 확인하더니 영숙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이 눈에 불을 켜고 영숙을 향해 달려오며 짐승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한영숙, 너 여기 있었냐? 내 돈, 우리 집 돈 다 어디다 숨겼어? 당장 내놔. 진아가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채 가게 안으로 들이닥쳐 진열된 반찬통들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이 도둑년아, 남의 집 재산 훔쳐서 이런 가게 차리니까 속이 시원해? 당장 돈 내놓으라고. 영숙이 바닥에 쏟아진 반찬들을 보며 몸을 부르르 떨며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민석이 영숙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으며 주변 손님들에게 고래고래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말 믿지 마세요. 노망난 우리 아버지를 꼬드겨서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여자입니다. 진아가 진열대를 손으로 쓸어버리며 반찬 국물을 바닥에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천벌을 받을련 감히 아버님 돈을 가로채서 이따위 짓을 해? 경찰 부르기 전에 다 내놓고 꺼져. 영숙이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앞치마 주머니 속 아버님의 도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훔친 것 아니야. 아버님이 나한테 직접 주신 거야.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 뺏기지 말라고 주신 거라고.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자 상인회장 덕구가 청년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덕구가 민석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굵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이봐요, 당신들 뭐야? 남의 영업집에 와서 왜 이 난동이야? 당장 그 더러운 손 떼지 못해. 민석이 덕구의 멱살을 잡으려 대들고 침을 튀기며 씩씩거렸습니다. 아저씨는 상관 마쇼. 내 마누라였던 여자가 우리 집 돈 들고 튀었다는데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덕구가 코방귀를 뀌며 민석의 팔을 거칠게 비틀어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마누라였던 여자? 이혼했다며? 그럼 남이지 무슨 돈 타령이야. 우리 시장 식구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상인의 청년들이 민석과 진아의 양팔을 붙잡고 시장 밖으로 개 끌듯 끌어냈습니다. 진아가 휴대폰을 꺼내 상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찍으며 악에 받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다 찍었어. 이 도둑년 편드는 인간들도 다 공범으로 고소할 거야. 너희 다 감옥 갈 줄 알아. 민석이 시장 바닥에 넘어지며 영숙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영숙, 너 오늘만 날인 줄 알아?
내 돈 다 찾을 때까지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다닐 거야. 영숙은 멀어지는 민석의 뒷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덕구가 영숙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다정한 말투로 영숙을 안심시켰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우리가 다 봤으니까 걱정 마요. 저런 인간들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할 테니까.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덕구와 주변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여 거듭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습니다. 영숙은 다시 앞치마를 고쳐 메고 바닥에 엎질러진 반찬들을 묵묵히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잔뜩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와 구석에서 떨고 있는 만복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민석이 만복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추궁했습니다. 아버지, 대답해봐. 떡 상자에 넣어준 그 돈, 한영숙이가 어디다 숨겼냐고. 말해. 만복이 겁에 질린 눈으로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중얼중얼 영숙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영숙아, 우리 영숙이 밥 줘야지. 민석아, 영숙이 어디 갔니? 왜 안 보이니? 민석이 거실 테이블을 발로 쾅 차며 만복의 가슴팍을 힘껏 밀쳐냈습니다. 영숙이 찾지 마. 그년이 아버지 돈 다 들고 도망갔다고. 제발 돈 어디 있는지 말 좀 해보라고. 죽고 싶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진아가 차갑게 혀를 차며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노인네한테 말해봤자 입만 아파. 내일 당장 심부름센터 애들 보내서 그 가게 박살을 내버려야 해. 만복은 멍한 눈으로 벽면에 얼룩만 응시하며 민석의 말을 듣지 못한 척 고통을 견냈습니다. 만복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가게 뒤편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님의 인자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그 사람이 다녀갔어요. 아버님이 주신 기회 절대로 헛되이 날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영숙이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고 나직하게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아버님 모셔올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제가 꼭 아버님 구해드릴게요. 영숙의 가슴 속에는 슬픔보다 더 큰 용기가 싹트고 있었고 그것은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내일부터 펼쳐질 새로운 싸움을 위해 영숙은 거친 숨을 고르며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영숙의 꿈속에는 시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으며 떡 한 조각을 건네는 따뜻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가게 창밖으로 노란 가을 햇살이 부서지던 오후였습니다. 영숙이 손님들이 휩쓸고 간 자리를 정리하며 행주를 바쁘게 움직였죠. 그때 단정한 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신사가 가게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신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한영숙 사장님 가게가 맞습니까? 영숙이 행주를 내려놓고 고개를 까딱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한영숙입니다만. 누구신가요? 신사가 품 안에서 명함을 꺼내 영숙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김만복 어르신의 오랜 법률 대리인인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며 손을 앞치마에 닫고 박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변호사님이라고요? 아버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만복 어르신께서 치매가 깊어지기 전 정신이 온전하실 때 미리 준비해 두신 법적 서류들의 효력이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영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효력이라니요? 아버님이 대체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건가요? 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펼쳐 영숙에게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떡상자 이중 바닥에서 보셨던 그 땅 문서 말입니다. 거기가 재개발 예정지로 묶이면서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드님의 도박벽과 폭력성을 이미 예견하시고 이 땅을 사장님 앞으로 신탁해 두셨습니다. 영숙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박 변호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단 말씀인가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영숙의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김민석 씨가 과거에 어르신의 노후 자금을 몰래 빼돌렸던 구체적인 금융거래 내역서입니다. 어르신은 사장님이 이혼당하고 쫓겨날 것도 이미 대비하고 계셨습니다. 영숙이 서류를 손으로 훑으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등지셨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박 변호사가 영숙의 손을 살짝 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울고만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김민석 씨에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박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영숙이 젖은 눈을 닦으며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떡 상자 이중 바닥에 숨겨둔 것은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라 세상에 홀로 던져진 며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탱해주는 마지막 사랑이자 깊은 신뢰였죠. 같은 시각 민석은 자욱한 담배 연기가 가득한 사채 사무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비열하게 낄낄거리며 민석의 어깨를 거칠게 툭 쳤습니다. 야, 김 사장. 내 마누라 아주 대박 났더만. 그 낡아빠진 떡 상자에 들어있던 땅 말이야. 거기 재개발 확정되면서 지금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넌 그것도 모르고 그런 금덩이를 제 발로 걷어찬 거냐? 민석이 눈목을 번뜩이며 소파에서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뭐라고요? 수십억이라고요? 그 노인네가 진짜 보물단지를 그년한테 넘긴 거네. 옆에 앉아있던 진아는 손톱을 깨물며 도끼 서린 목소리로 민석을 부추겼습니다. 오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년이 돈 다 쓰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를 잡고 있어야 해. 민석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진아야. 내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계획을 하나 짰어. 아버지를 인질로 잡으면 그년도 별 수 없을 거야. 민석은 그날 야심한 시각 집안에 잠입하여 깊은 잠에 빠진 만복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만복이 겁에 질려 허우적거렸지만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를 거칠게 차에 태웠습니다. 진아가 차 문을 닫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보낼 거야? 확실하게 숨겨야 해. 민석이 핸들을 꺾으며 낮고 음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산골짜기 무허가 요양원이야. 거기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올 수 있지. 검은 차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숲속 깊은 곳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잠시 후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던져진 만복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영수가, 우리 영수가. 만복이 의식을 잃어가는 그 옆에서 민석은 소주를 병째 들이키며 영숙에게서 뺏어올 재산 목록을 종이에 탐욕스럽게 휘갈겨 썼습니다. 민석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로 치환된 탐욕의 대상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그런 비극은 꿈에도 모른 채
영숙은 만복의 약 봉투를 챙겨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집안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영숙이 방안을 샅샅이 뒤지며 다급하게 만복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마당으로 뛰어나온 영숙의 눈에 평소 아버님이 쓰시던 낡은 지팡이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는 처참하게 꺾인 채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영숙이 지팡이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진동하며 민석의 이름이 떴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받자마자 민석의 뻔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한영숙, 노인네 찾냐? 목소리 보니까 아주 실성하기 직전이네.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지금 당장 재산 포기 각서 써서 인감도장 들고 나와. 영숙이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고 터져나오는 분노를 담아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 같은 인간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버님 어디로 모셨어? 당장 우리 아버님 내놔. 민석이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시끄러워. 내 말 잘 들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노인네 영원히 못 볼 줄 알아. 굶겨 죽이든 말든 내 맘이니까. 영숙은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당직 형사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형사님, 저희 아버님이 납치당했어요. 남편이 아버지를 가뒀다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귀찮다는 듯 영숙의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김민석 씨가 법적 친아들이잖아요. 이건 가족 간의 부양 문제지 납치가 아닙니다. 재산 싸움은 법원에서 해결하세요. 영숙이 책상을 내리치며 절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치매 환자라고요. 아버님이 위험하다는데 그 인간이 아버님을 어디로 끌고 갔는지도 모르는데 왜 안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란 말입니다. 형사는 귀찮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가족 일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거 모르십니까? 돌아가세요. 경찰서 문을 밀고 나오는 영숙의 발걸음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의 정의마저 등을 돌린 듯 쏟아지는 가을 햇살조차 그녀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장으로 돌아온 영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웃 상인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이들은 이제 보복이 두려운 듯 영숙과 눈이 마주치기 무섭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가게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민석이 고용한 불량배들이 침을 뱉으며 가게 주변을 서성였고 험악한 분위기에 겁을 먹은 손님들은 입구 근처조차 오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덕구마저 불량배들의 위협에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서 영숙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죠. 결국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차가운 쇳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갈 곳 없는 몸을 이끌고 다시 여인숙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습한 방 안에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영숙의 머릿속으로 아버님과 함께했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의 따뜻했던 손길과 그 험한 세월을 버티게 했던 소박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참아왔던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때 연락이 되지 않는 영숙이 걱정되어 수소문 끝에 찾아온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영숙을 마주보고 앉아 신중하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절대로 각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민석 씨는 돈을 받으면
아버님을 절대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박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아버님이 저 지옥 같은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아버님 잘못되기라도 하면 전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해요. 박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영숙을 위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사장님, 이제는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을 뒤로하고 여인숙을 뛰쳐나온 영숙은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어둠 속에서 영숙의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때 시장 입구 그늘진 구석에서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던 노숙인 노인이 영숙의 바짓가랑이를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노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아끼지 않았던 영숙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쉰 목소리를 쥐어짜며 영숙에게 은밀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세댁, 내가 봤어. 그젯밤에 웬 검은 차 한 대가 노인을 뒷자리에 짐짝처럼 싣고 원주 방향 산길로 서둘러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야. 영숙이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어르신? 그 차에 타고 계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 맞나요? 제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노인이 손가락으로 산 너머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쪽 산속에 사람 가두는 무허가 요양원이 하나 있거든. 내 눈은 못 속여. 하지만 세댁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해. 경찰도 안 도와준다며. 시장 뒷골목 도장 운영하는 강 씨를 찾아가 보게. 왕년에 독사로 불리던 형사였으니까. 영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인이 일러준 시장 뒤편 낡은 건물 지하로 달려갔습니다. 어둡고 습한 계단 끝, 먼지 쌓인 간판에는 강 형사 유도관이라는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평소 영숙의 가게에서 말없이 국밥을 비우고 가던 무뚝뚝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던 그 노신사가 바로 퇴직 형사 강 씨였습니다. 영숙이 도장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샌드백을 치던 강 씨의 앞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강 선생님, 제발 저희 아버님 좀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선생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강 씨가 영숙을 일으켜 세우며 땀을 닦고 묵묵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영숙이 울먹이며 만복의 납치 소식과 경찰의 거절에 대해 쏟아냈습니다. 제 남편이 그 인간이 아버님을 무허가 요양원에 가뒀대요. 선생님이 아니면 찾을 길이 없어요. 제발 저희 아버님 좀 살려주세요. 강 씨는 아무 말 없이 벽에 걸린 낡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지퍼를 올린 그가 영숙의 젖은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묵직하게 입을 뗐습니다. 가족 일이라고 경찰이 손을 놓는다면 이 바닥을 잘 아는 내가 움직여야겠군요. 시간 없습니다. 당장 출발합시다. 영숙이 강 씨의 뒤를 따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강 씨의 낡은 SUV 전조등이 칠흑 같은 어둠을 날카롭게 가르며 원주 산길을 향해 거칠게 달려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영숙의 창백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죠. 영숙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분노와 구출에 대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준 떡 상자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 민석의 악행도 끝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어두운 산자락을 보며 아버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졌고 영숙의 위대한 구출 작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원주 산자락 밑 갓길에 세워진 강 씨의 SUV 안은 차가운 산 공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강 씨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의 특정 지점을 날카롭게 가리켰습니다. 사장님, 여기 좀 보세요. 민석 씨 차량이 어제 새벽에 이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난 게 확인됐습니다. 놈들이 이 근방에 있다는 증거예요. 영숙이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 그럼 여기가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인가요? 확실한 거죠? 강 씨가 화면 속 지도를 확대하며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길은 산속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외길입니다. 이 근처에 무허가로 운영되는 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분명합니다. 영숙이 주먹을 꽉 쥐며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어나갈 기세로 외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요. 우리 아버님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계시겠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강 씨가 외투를 챙겨 입으며 영숙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 앉혔습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무작정 들이닥치면 저쪽에서 아버님을 볼모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제가 가서 상황을 살피는 동안 제 뒤에 꼭 붙어 계세요. 영숙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수풀이 우거진 가파른 산길을 따라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을 향해 발을 뗐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 다다르자 칠이 벗겨지고 창문이 깨진 낡은 건물이 영숙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간판조차 없는 그곳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감옥처럼 보였죠. 강 씨가 커다란 숲을 사이에 몸을 숨기고 소형 카메라를 꺼내 렌즈를 조절하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여기서부터는 소리 내지 마세요. 제가 이 건물의 위생 상태랑 불법 시설이라는 증거부터 먼저 찍어야 합니다. 영숙이 차가운 공기에 몸을 떨면서도 강 씨의 소매를 꽉 붙잡고 대답했습니다. 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아버님만 구할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만 믿을게요. 강 씨가 건물 주변을 돌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입구와 깨진 창문들을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한편 건물 안쪽 지저분한 원장실에서는 원장이 민석과 전화를 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원장이 더러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유, 김 사장님. 걱정도 팔자시네. 여기 한번 들어오면 자기 이름도 까먹고 죽어나가는 곳이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차갑고 비정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흘러나왔습니다. 원장님, 내가 보낸 입금 확인했지? 그 노인네한테 물도 주지 마. 배가 고파야 그년이 각서에 도장을 찍지. 원장이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뿜으며 비릿한 웃음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알았다니까요. 우리 직원들 시켜서 쥐 죽은 듯이 가둬놨으니까 돈이나 제때 보내쇼. 지하 창고 구석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는 만복이 야윈 몸을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바짝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신음 섞인 목소리로 나직하게 며느리를 불렀죠. 영숙아, 우리 착한 며느리 어디 있니? 목이 너무 마르구나. 부풀어 오른 눈꺼풀과 흙먼지로 뒤덮인 만복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낮은 창문 사이로 희미한 아침빛이 스며들었지만 건물 내부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 씨와 영숙은 건물의 허술한 뒷문을 확인하고 숨을 죽인 채
잠입을 시도했습니다. 강 씨가 손전등 불빛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복도를 살피며 영숙에게 나직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사장님, 제 발자국만 따라오세요. 곰팡이 냄새가 이 정도로 심한 걸 보니 지하실에 아버님이 계실 게 분명합니다. 영숙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강 씨의 뒤를 따르다 지하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 아래 굳게 닫힌 창고 문틈 사이로 만복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자 영숙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단숨에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영숙이가 왔어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버님. 만복이 힘겹게 눈을 뜨며 영숙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파르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이냐? 진짜 우리 영숙이가 온 게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꿈을 꾸는 모양이구나. 영숙이 만복의 손을 자신의 볼에 대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대답했습니다. 꿈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모셔갈게요. 그때 지하실 복도 끝에서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함을 직감한 강 씨가 복도 쪽 동태를 살피더니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잠시 후 지하실 복도 전체에 날카로운 무전 소리가 최대 볼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예, 여기 현장입니다. 불법 시설 확인됐고 노인 감금 정황 포착했습니다. 지원조, 지금 즉시 진입하세요. 전 대원 투입. 강 씨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경찰 무전 소리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전 소리에 지하실 입구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을 듣고 달려내려온 원장과 요양원 직원들, 그리고 그 뒤로 핏발선 눈을 한 민석이 지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민석이 영숙과 강 씨를 보고 눈을 부라리며 짐승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너희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저 노인네 당장 내려놓지 못해. 원장이 몽둥이를 치켜들며 강 씨를 위협하며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이 새끼들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야, 애들 불러. 저놈들 다 잡아다가 골방에 가둬버려. 강 씨가 민석과 원장을 차갑게 노려보며 형사 시절의 묵직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잘 들어라. 이미 경찰들이 2, 3미까지 다 깔렸다. 무허가 시설에 불법 감금까지 엮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 민석이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경찰? 아니, 형씨가 무슨 상관이라고 경찰까지 불러. 이거 다 오해라고요. 원장 역시 겁에 질려 몽둥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일단 비켜줘. 재수없게 경찰이랑 엮이면 우리만 손해야. 빨리 비켜. 강 씨가 그들의 기세를 꺾어놓는 사이 영숙은 요양원 구석에 방치된 낡은 휠체어를 끌고 왔습니다. 영숙이 만복을 조심스럽게 안아 휠체어에 앉히며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꽉 잡을게요. 걱정 마세요. 영숙은 비포장도로에 덜커덩거리는 충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휠체어를 필사적으로 밀어냈습니다. 민석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뒤쫓아오려 했지만 강 씨의 위협적인 기세에 눌려 멈춰섰죠. 지나가 차 안에서 민석을 향해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석 오빠, 뭐해? 경찰 온다잖아. 빨리 타. 잡히면 다 끝장이야. 민석이 씩씩거리며 영숙의 뒷모습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영숙, 너 오늘만 날인 줄 알아? 내 돈 다 찾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영숙은 민석의 외침을 뒤로 한 채 만복을 차에 태우고 강 씨와 함께 산길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달려나와 만복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만복의 몸 여기저기에 남은 멍 자국과 타박상을 보며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심각한 영양실조의 탈수 상태입니다. 몸 곳곳에 매맞은 흔적이 보이는데 이거 명백한 학대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이어질수록 영숙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만복의 여윈 팔 위에 선명하게 남은 짐승 같은 폭력의 흔적을 보며 영숙은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 신고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그 인간들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제가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강 씨가 현장에서 몰래 확보한 불법 감금 장부와 사진들을 들고 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 씨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여기 증거들입니다. 원장놈이 김민석 씨한테 돈 받은 기록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강 선생님. 이 정도면 김민석 씨의 법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 수 있겠군요. 강 씨가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사무실을 나서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죄 지은 놈들은 대가를 치러야죠. 이제 사장님이 아버님 잘 지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구출 소식이 시장 상인들 사이에 퍼지자 가게 주변을 서성이던 상인들이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상인회장 덕구가 사과 박스를 들고 영숙의 손을 잡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사장, 정말 천만다행이야. 아버님을 모셔왔다는 소식 듣고 내가 다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 몹쓸 놈들 사이에서 아버님 모셔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옆에 있던 야채 가게 할머니도 영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셨어. 그 나쁜 놈들이 가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가게 치우는 거 도와줄게. 영숙은 상인들의 진심 어린 안도 속에서 차가웠던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다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다시 시작할 힘이 나네요. 영숙의 반찬 가게는 시아버지를 구한 효부의 집으로 불리며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가게 앞에 줄을 서며 영숙의 반찬을 사기 위해 장사진을 이뤘죠. 영숙은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만복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재활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영숙이 매일 아침 만복의 침대 옆을 지키며 정성껏 손을 주무르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맑네요. 얼른 기운 차려서 저랑 시장 가셔야죠. 며칠 뒤 감겨있던 만복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만복이 영숙의 손을 꼭 맞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첫마디를 뗐습니다. 영숙아, 내 새끼 영숙아, 고생 많았다. 이 못난 시애비 때문에 네가 고생이 너무 많았어. 영숙이 만복의 목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살아계셔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만복이 영숙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올리며 인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영숙아. 이제는 이 늙은이가 정신이 돌아왔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마. 절대로 안 뺏긴다. 영숙은 만복의 그 한마디에 10년의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을 느끼며 만복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재활병원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며느리가 아닌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강인한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복의 사랑은 영숙의 가슴 속에서 꺾이지 않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에는 그 어떤 시련도 뚫지 못할 단단한 진심이 흐르고 있었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활기로 북적거렸죠. 영숙의 반찬 가게 앞에는 커다란 조명과 카메라를 든 방송사 제작진이 가득했습니다. PD가 큐사인을 보내자 영숙이 정갈하게 차려진 나물 접시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영숙의 입가에 대며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전국에서 이 반찬 맛보려고 손님들이 줄을 서는데 비결이 대체 뭔가요? 영숙이 수줍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있나요? 그냥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뿐이죠. 리포터가 영숙의 거친 손등을 카메라로 비추며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10년 넘게 치매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이 맛을 연구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영숙이 눈시울을 붉히며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아버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진짜 부모님이세요. 저를 믿어주신 그 마음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국에서 응원 전화가 쏟아졌고 가게 매출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영숙은 방송이 끝난 뒤 상인회장 덕구를 찾아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영숙이 덕구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시장 노인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리고 일부는 무연고 어르신들 돕는 재단에 제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덕구가 봉투의 두께를 보고 깜짝 놀라며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장님, 본인 챙기기도 바쁠 텐데 어쩜 이렇게 마음씨가 고와요? 우리 시장의 자랑입니다, 정말. 영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이걸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게 아버님의 진정한 뜻일 거예요. 그때 시장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만복이 강 씨의 도움을 받으며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재활 치료 덕분에 몰라보게 기운을 차린 만복이 영숙을 보고 환하게 웃었죠.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만복의 등장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만복이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들 똑똑히 들으쇼. 내 진짜 자식은 여기 있는 이 며느리 하나뿐이요. 영숙이 깜짝 놀라 만복의 팔을 부축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몸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얼른 앉으세요. 김만복이 영숙의 손을 꽉 잡으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내 아들놈은 짐승만도 못하지만 이 아이는 내 목숨을 구했소. 이제부터 이 아이가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주인입니다. 영숙은 만복의 공개적인 인정에 지난 10년간 쌓였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고 뜨거운 보상이었죠. 영숙은 영업을 잠시 쉬고 만복과 함께 시장 골목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나와 영숙의 손에 떡이며 과일을 쥐어주며 한마디씩 덕담을 건넸습니다. 야채 가게 할머니가 영숙의 앞치마에 사과 2알을 넣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세댁,
정말 장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딱 새댁 보고 하는 말이네. 영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민석과 진아는 낡은 자취방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숙의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술병을 바닥에 내던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전현이 내 돈 가지고 텔레비전까지 나와서 쇼를 해? 저건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진아가 화장대 거울을 주먹으로 치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지금 술이 문제야? 사채업자들이 문 앞까지 찾아왔다고. 전현 돈 뺏어오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어. 김민석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전현을 그냥 둘 것 같아? 법정이든 어디든 끌고 가서라도 내 권리 다 찾아올 거야. 진아가 옷장에 숨겨두었던 명품 가방들을 챙기며 민석을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오빠, 나 먼저 나갈게.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나까지 잡혀가겠어. 각자 알아서 살자고. 김민석이 진아의 머리채를 휘잡으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소리쳤습니다. 어디를 도망가. 네가 쓴 돈이 얼마인데 나만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죽어도 같이 죽어. 진아가 민석의 팔을 핥히며 비명을 지르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능력도 없는 주제에 누굴 잡고 늘어져. 당장 내 몸에서 손 떼.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핥히고 욕설을 퍼부으며 추악하게 엉겨붙었습니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은 이제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으려는 원수가 되어 있었죠. 며칠 뒤 영숙은 만복과 함께 인근 공원을 산책하다 볕이 잘 드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갔습니다. 김만복이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멀리 보이는 산자락을 허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아, 이제는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민석이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 영숙이 너무 놀라 입을 가리며 만복을 쳐다보았습니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 씨가 아버님 자식이 아니라니요? 김만복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평생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무겁게 꺼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우리 부부에게 하늘이 보내준 축복이라 믿고 보육원에서 데려온 아이였지. 내 성을 따르고 내 뒤를 이을 놈이라 생각해서 금지옥엽 키웠는데 결국 내가 내 손으로 괴물을 키운 모양이야. 내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그놈 욕심이 너무 컸던 걸까? 영숙이 만복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만복은 민석이 양자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짐승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죠. 아버님,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동안 혼자 참으시느라 힘드셨죠. 김만복은 영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간 조용히 준비를 해온 게다. 법적으로 그놈과 내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서류들 말이야. 민석이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은 오직 내 진짜 자식인 너에게만 물려줄 생각이다. 영숙은 만복의 철저한 준비와 그 속에 담긴 깊은 사랑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해 당신의 유일한 아들마저 도려내야 했던 만복의 그 고독한 결단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죠. 영숙은 만복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영숙은 만복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인화의 벽면에 가득 붙였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
함께 국밥을 먹으며 장난치던 모습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자 차가웠던 가게 안에도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사러 온 시장 손님들이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며 영숙에게 따뜻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사진 속 두 사람의 닮은 미소를 가리키며 밝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아버님 인상이 정말 좋으시네요. 두 분이 꼭 친부녀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영숙이 반찬통에 덤으로 나물을 더 얹어주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친딸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매일 힘을 얻거든요. 그날 저녁 영숙은 병실 침대에 누운 만복의 이부자리를 정성껏 매만져 드렸습니다. 김만복은 영숙의 거친 손을 꼭 잡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영숙아,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섭다. 네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섭겠니? 고맙다 내 딸아. 영숙이 만복의 이불을 정성껏 덮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고마워요. 아버님 덕분에 저도 제 이름을 찾은 것 같아요. 편히 주무세요. 만복이 잠든 후 영숙은 거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비바람에 쫓겨나 울먹이던 초라한 며느리는 없었죠. 영숙이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나직하지만 강하게 을조렸습니다. 한영숙,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버님을 지키고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야. 밤하늘의 별들이 영숙의 반찬 가게 간판 위에서 유난히 더 반짝거리며 빛났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어느 날 오전, 영숙의 가게 안은 고소한 참깨 볶는 냄새로 평화로웠습니다. 영숙이 갓 볶아낸 깨를 병에 담으며 창밖의 시장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 두 명이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영숙의 앞에 섰습니다. 남자가 품 안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한영숙 씨, 이 가게와 본인 명의의 모든 자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영숙이 쥐고 있던 깨병을 떨어뜨릴 뻔하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압류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옆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서류를 가리키며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씨 측에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이 시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재산을 가로챘다는 소송이 제기됐거든요. 이제 이 가게는 영업 못합니다. 영숙이 서류를 넘기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민석은 어두컴컴한 사채 사무실 소파에 앉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민석의 손목을 잡으며 굵직한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 사장, 대형 로펌 선임 비용이라 빌려주는 거니까 잘 들어. 이번에 못 갚으면 내 눈 하나는 내 거다. 알았어? 민석이 침을 꿀꺽 삼키며 서류를 품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쇼. 그년 재산 다 뺏어오면 이 정도 돈은 껌값이니까. 내 목숨 걸고 하는 전쟁이야. 지나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매서운 눈빛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준비 다 됐어. 지금 바로 이 유튜버한테 영상 올리라고 연락할게. 이제 전혀는 시장 바닥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고개 못 들고 살 거야. 잠시 후 유명 사이버 레카 유튜버의 채널에는 치매 노인 감금하고 재산 가로챈 악질 며느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에는 조작된 녹취록과 영숙을 비난하는 가짜 제보들이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죠. 조작된 녹취록과 자극적인 자막은 진실을 모르는 대중의 분노를 순식간에 불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시장 골목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유튜버들과 성난 군중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노인네 돈 뺏어서 장사하니까 속이 시원하냐? 당장 나와. 가게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날계란과 오물을 던지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 남자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치며 가게 유리에 돌을 던졌고 날카로운 파편이 비명처럼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영숙은 유리 조각을 피하며 가게 안쪽 구석으로 몸을 숨긴 채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성난 군중의 소리에 영숙의 목소리는 힘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영숙의 가게에 침을 뱉었고 구청 위생과에는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영숙에게 영업 정지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 영업 중단하세요. 행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영숙이 구청 직원의 소매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이요. 저 이거 아니면 아버님 병원비도 못 내요. 전부 조작된 영상이에요. 다 모함이라고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돌리며 가게 문에 굵은 쇠사슬을 채우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가게 문에 걸린 쇠사슬 소리는 영숙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숙을 지키려던 시장 상인들의 여론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외부 시위대와 유튜버들이 시장 입구를 점령해 다른 가게들까지 장사를 망치게 되자 생계가 급해진 이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상인의 사무실 앞에는 영숙을 시장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서명 용지가 놓였습니다. 평소 영숙을 아꼈던 상인회장 덕구가 난처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이며 영숙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시장 상인들도 장사해야 하는데 손님이 다 끊겼어. 다들 사장님 나가래. 영숙이 덕구의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까지 저를 안 믿어주시면 저는 어떡해요.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덕구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고 영숙은 다시 한번 지독한 고립감 속에 던져졌습니다. 지나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 눈물 젖은 손수건을 들고 가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진아가 카메라 렌즈를 보며 흐느끼는 연기와 함께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영숙 씨가 아버님 밥그릇을 발로 차고 돈 안 내놓는다고 소리 지르는 거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 인터뷰가 전국으로 방송되자 영숙은 명실상부한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병원에 누워있던 만복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만복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영숙을 보고 발작적으로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저 마녀 당장 치워. 내 돈 뺏으러 온 도둑년이야. 나가란 말이야. 영숙이 만복의 손을 잡으려다 허공을 휘젓는 만복의 손에 얼굴을 긁히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저 영숙이에요.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 하지만 만복은 영숙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병실 밖으로 밀려나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민석이 당당하게 복도를 걸어와 영숙의 앞에 서서 영숙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민석이 영숙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주머니에서
각서를 꺼내 영숙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냐? 내 계좌 다 묶였어. 당장 여기 도장 찍고 꺼져. 영숙이 민석의 신발에 침을 뱉으며 도끼 서린 눈으로 민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죽어도 못해. 네가 아버님한테 한 짓 하늘이 다 알고 있어. 너 반드시 벌 받을 거야. 민석이 코웃음을 치며 영숙을 바닥으로 팽개치고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하늘은 내 편이야. 네가 아버님 병원비 못 내서 쫓겨나는 꼴 내가 똑똑히 지켜봐 줄게. 영숙은 차가운 병실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세상이 다 저를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영숙 앞에 태블릿 PC 한 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놈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 안 틀립디다. 이거 보세요. 강 씨가 내민 화면에는 민석과 진아가 요양원 근처 외진 카페에서 원장과 은밀히 만나는 블랙박스 영상과 도청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양원 근처 잠복할 때 설치한 불박에 다 찍혔습니다. 돈 봉투 건네면서 아버님 상태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대화 아주 생생하게 담겼어요. 그리고 이쪽은 임금체불로 쫓겨났던 요양보호사입니다. 민석 씨의 폭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 확보했습니다. 강 씨의 냉철한 보고에 영숙의 눈동자에 서늘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강 씨가 가져온 증거들을 챙겨 곧장 박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형사님이 요양원 잠입 당시에 확보한 이 대화 기록들이 민석 씨와 진아 씨의 범죄를 입증할 겁니다. 아버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들이 저지른 학대와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영숙은 아버님을 지키기 위해 뒤에서 묵묵히 움직여준 조력자들의 노고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 정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영숙은 박 변호사의 뒤를 따르며 쏟아지는 야유와 카메라 플래시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가방끈을 꽉 움켜쥔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만은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법정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민석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조롱했습니다. 야, 한영숙.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인 거 알지? 옆에 선 진아는 팔짱을 낀 채 가소롭다는 듯 영숙을 훑어보았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의 눈을 차갑게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이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응시하며 서슬 퍼런 눈빛으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 오늘 하늘이 똑똑히 심판할 거야. 내 눈 피하지 마. 민석이 영숙의 어깨를 툭 치며 뻔뻔하게 대문으로 들어가며 코방귀를 꼈습니다. 하늘, 그건 돈 있는 내 편이야. 재판장님 앞에서 어디 한번 찢어보라고. 법정 안은 무거운 정적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민석의 변호인이 기세등등하게 일어나 서류를 흔들며 말을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한영숙은 치매인 시아버지를 속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여기 증인들의 증언과 서류를 봐주십시오. 매수된 요양원 직원이 증인석에 앉아 손을 떨며 거짓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손을 강제로 잡고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재판장 내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며 영숙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이 억울함에 눈물을 참으며 주먹을 꽉 쥐고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가방에서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재판장을 향해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묵직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재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만복 어르신이 치매 판정을 받기 8년 전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신 유언 영상입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저거 다 가짜야. 우리 아버지는 저런 거 찍은 적 없어.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엄한 표정으로 민석을 꾸짖었습니다. 원고, 조용히 하세요. 변호인, 영상을 상영하십시오. 법정 정면의 대형 화면에 8년 전의 정정한 만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면 속 만복이 안경을 벗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김만복은 오늘 내 유언을 남긴다. 내 아들 민석은 입양된 날부터 지금까지 내 진심을 배신하고 도박과 폭력으로 나를 괴롭혔다. 내 모든 재산은 오직 나를 진심으로 모신 며느리 한영숙에게 증여한다. 법정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화면 속 만복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어 보이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것은 민석이 그동안 빼돌린 내 노후 자금 영수증들이다. 며느리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나를 협박했었지. 나는 이 아이에게 단돈 1원도 물려줄 생각이 없다. 민석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조작이야. 박 변호사가 시켜서 찍은 거라고. 재판장님, 저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박 변호사가 디지털 감정 보고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미 공인기관에서 디지털 감정을 마쳤습니다. 영상의 조작 흔적은 전혀 없는 완벽한 진본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안경을 내리고 민석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디지털 감정 결과 영상은 진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 법정 뒷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만복이 강 씨의 도움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만복이 떨리는 손으로 민석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성을 따를 자격도 없는 인간 이하의 괴물이야.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라. 진아가 겁에 질려 민석의 뒤로 숨으며 입술을 바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이거 일이 커지는데? 노인네가 저렇게 멀쩡하게 말할 줄 몰랐잖아. 만복이 품 안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판장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소. 저놈이랑 저 여편이가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 뺏으려고 모의한 녹음이요. 내가 치매인 줄 알고 내 앞에서 다 떠들더군. 재판장이 녹음기를 받아 재생하자 민석과 진아의 비열한 음모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요양원 원장에게 돈을 건네며 아버지를 굶기라고 지시하는 대목에서 방청석의 시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3번 강하게 두드리며 판결을 선포했습니다. 원고 김민석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음을 확인했으므로 피고 측 증거를 토대로 현장에서 원고 김민석과 조력자 진아를 긴급 체포한다. 법정 대기석에 있던 형사들이 달려나와 민석과 진아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민석이 수갑이 채워지는 손목을 보며 진아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야, 다 네가 시킨 거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 나쁜 년아.
진아가 민석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도박하래? 무능한 주제에 누구 탓을 해? 너랑 엮인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두 사람은 서로를 저주하며 형사들에게 끌려 법정 밖으로 추악하게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만복의 휠체어 앞으로 다가가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은 영숙은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만복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끝났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너무 늦게 지켜드려서 죄송해요. 만복이 거친 손으로 영숙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영숙아. 네가 나를 살렸다. 이제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귀한 딸이다. 울지 마라. 만복의 따뜻한 손길에 영숙은 법정 복도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아침에 그 소란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영숙에게 욕설을 퍼붓고 피켓을 휘두르던 시민들은 이제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진실을 목격한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역력했죠. 영숙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밀던 유튜버들은 슬금슬금 장비를 챙겨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법원 계단 밑에는 시장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숙과 눈이 마주칠까 겁이 나는 듯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상인회장 덕구가 빈손으로 영숙의 앞에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숙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쉰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한 사장, 아니,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진실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 말만 믿고 내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박았는데 무슨 염치로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네. 옆에 서 있던 상인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하나둘씩 낮은 목소리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사장님 인품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 내 장사 안 될까봐 눈을 감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다 공범이야. 오직 뒤늦은 후회와 미안함이 섞인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이 없지는 않았지만 만복을 되찾은 기쁨과 이 싸움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영숙이 젖은 눈가를 닦아내며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다들 무서우셨던 거 알아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영숙은 만복의 휠체어를 밀며 시장 사람들이 터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10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박 변호사와 강 씨가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든든하게 그 뒤를 따랐죠. 영숙이 만복의 거친 손을 꼭 맞잡으며 맑게 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움츠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해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버님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만복이 영숙의 손등을 톡톡 두드리며 인자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영숙아. 이제 내 걱정은 하나도 없다. 네가 내 곁에 있으니 그거면 됐다. 만복의 인자한 미소와 영숙의 단단한 뒷모습 위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눈부신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법정의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석과 진아는 나란히 수의를 입고 철창 안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죠. 면회실 투명한 유리벽 사이로 민석이 초췌한 얼굴을 들이밀며 진아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박살났어. 너만 아니었으면 나도 그 땅값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지나가 손톱이 다 부러진 손으로 유리벽을 쾅 치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도박하래? 무능한 주제에 내 탓만 하지 마. 당신이랑 엮인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두 사람은 교도관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서로를 저주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숙은 시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기반으로 만복효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바쁜 나날을 보냈죠. 재단 사무실 입구에서 영숙이 각 구운 떡을 챙기며 직원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학금 전달식 준비는 다 됐나요? 우리 어르신들 오시는데 불편함 없게 잘 챙겨주세요. 사무국장이 서류를 챙기며 영숙의 열정에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장님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외된 노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영숙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당당했습니다. 영업 정지가 풀린 만복 반찬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붐볐죠. 하루 매출이 수천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대박이 났지만 영숙은 그 수익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시장 상인들과 함께 만복협동조합을 일궈내어 시장 전체의 상생을 돕고 있었습니다. 상인회장 덕구가 가게 앞에 진짜 가족의 집이라는 금색 명패를 정성껏 달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명패야말로 우리 시장의 보물이네. 한 사장, 아니 우리 이사장님 덕분에 시장에 다시 봄이 왔어. 영숙이 가게 안에서 따뜻한 배추국 소반을 들고 나와 덕구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회장님이랑 상인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어서 이 뜨끈한 국 한 사발 드셔보세요. 옆에 있던 생선 가게 주인도 영숙의 국물을 들이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사장님 손맛은 아무도 못 따라와요. 우리 시장 사람들, 사장님 덕분에 매일 아침이 든든합니다. 매일 아침 영숙은 시장 상인들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커다란 솥에 정성을 담아 국을 끓였습니다. 국자 가득 넘치는 인심과 영숙의 인자한 미소는 이제 시장의 가장 밝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만복은 비록 치매가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지만 영숙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몰라보게 건강해졌죠. 영숙이 숟가락으로 나물을 얹어 만복의 입가에 가져다 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나물이 참 달아요. 맛이 어떠세요? 입에 잘 맞으세요? 만복이 오물오물 음식을 씹으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아, 역시 내 손맛이 최고다. 고맙다 내 딸아. 내가 복이 참 많구나. 만복이 정신이 맑게 돌아오는 순간이면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네가 내게 온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너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 벌써 죽었을 거야. 영숙이 만복의 주름진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며 눈시울을 붉히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제 곁에 계셔 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사랑해요. 영숙은 자신을 차갑게 내쫓았던 그 집의 대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민석과 진아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고 만복이 좋아하시는 꽃과 나무들로 마당을 가득 채웠죠. 영숙이 꽃에 물을 주며 휠체어에 앉은 만복에게 수국 한 송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기 보세요.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정말 예쁘죠? 만복이 수국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꽃이 참 곱다. 꼭 우리 영숙이 얼굴 같구나. 이제 정말 살 것 같아. 과거의 어두운 상처가 머물던 집안 구석구석에는 이제 희망의 온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욕망에 눈먼 민석이 머물던 삭막한 방은 이제 햇살이 잘 드는 환한 공부방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울려 퍼지자 영숙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숙은 매년 자신이 이혼당하고 거리에 내몰렸던 그 시린 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떡을 빚었습니다. 그 떡은 차가운 길바닥에서 홀로 울던 과거의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손을 내밀어준 이웃들과 나누는 뜨거운 감사의 표식이었습니다. 떡 상자를 들고 영숙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갈 곳 없던 자신을 하룻밤 품어주었던 시장 끝자락의 낡은 여인숙이었습니다. 영숙이 여인숙 주인의 거친 손을 꼭 맞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그때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여인숙 주인이 떡을 받아들고 껄껄 웃으며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성공해서도 잊지 않고 찾아주니 내가 더 고맙소. 역시 인성이 된 사람은 다르구먼. 영숙은 여인숙을 나와 시장 입구에서 찬 바람을 피하며 앉아있는 노숙 어르신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과 두툼한 방한복을 이리리 건네는 그녀의 손길에는 동정이 아닌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존중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기업가이자 사회활동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영숙이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진한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기적입니다. 저를 믿어주신 아버님께 이 상을 바칩니다. 영숙의 성공 신화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절망 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가게 한쪽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만복이 주셨던 그 낡은 떡 상자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죠. 영숙이 상자를 닦으며 그 안에 담겼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었음을 매일 상기했습니다. 영숙이 상자를 어루만지며 나직하지만 결연한 어조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자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아버님의 그 마음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게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앞마당에서 영숙과 만복이 도란도란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셨습니다. 만복이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이제 참 좋구나. 공기도 맑고 내 마음도 아주 편하네. 내 덕분이야. 영숙이 만복의 품에 고개를 기대며 행복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노을빛이 대지를 붉게 적시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잔잔한 바람이 마치 감동적인 선율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진한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저는 오늘 보았습니다. 영숙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직접 무친 신선한 반찬 접시를 건네 보였습니다. 영숙이 밝고 힘찬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건 어떠세요? 정성이 최고의 약입니다. 영숙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과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떡 상자에서 시작된 대장정의 막이 내렸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아버지를 모신 며느리, 치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효도를 포기하지 않은 여인의 감동적인 승리기입니다. 떡 상자 안에 숨겨진 것은 돈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결국 영숙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영숙과 시아버지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영숙처럼 묵묵히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알아보고 격려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